뉴욕 한인회와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31일 한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이 운전하던 차에 아무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19일부터는 미 전역에서 16세 이상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50개 주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열흘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오는 5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9,075명, 사망자는 53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6,659명, 사망자는 73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2,831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074명,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잇따르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뉴욕 한인회와 지역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12개 한인단체들은 앞으로 증오범죄 해결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뉴욕 교회협의회, 시민참여센터와 민권센터, 학부모협회, 한인 변호사협회와 KCS 등 12개 단체와 뉴욕 총영사가 참석해 증오범죄 해결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태스크포스에서는 지금 현재 이 인종 차별, 인종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선 한인 동포분들을 보호를 하고 안정시켜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미드텀이나 롱텀 솔루션을 볼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해 제작해 배포한 증오범죄 대응 매뉴얼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KCS는 현재 한인 어르신들에게 비상 상황 시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경보기를 나눠드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반이민 분위기가 일어날 때 이 반이민의 시작점이 인종차별적인 관점에서 시작했고 그 종국적 끝은 인종 혐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책자를 뿌리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증오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등 증거 확보도 당부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타민족과 함께하는 침묵 행진 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시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증오범죄 신고 핫라인 212-255-6969를 통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시아계 여성이 운전하던 차에 아무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는가 하면 아시아계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들이 금품을 뺏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6살 아들을 태운 아시아계 여성이 몰던 차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를 던진 남성이 증오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인 로저 얀케는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남서부 도시 플러턴에서 38세 아시아 여성의 차량에 2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얀케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이 날 통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얀케에는 시민권 침해와 재물 파손, 증오범죄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고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6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노부부를 상대로 금품을 뺐던 강도들이 칼을 든 부부의 아들에게 쫓겨 달아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아시아계의 70대 노부부가 식료품점을 다녀오던 중 집 앞 현관에서 강도들에 둘러싸여 위협당하던 중 노모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이 칼을 들고 나오자 강도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도들은 할머니의 금줄과 할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열쇠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지난 일요일 20대 아시아 여성이 노숙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필라델피아 센터3 11번가인 필버트 거리를 걷고 있던 27세 아시아 여성의 머리를 가격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는 피해 여성이 동료와 길을 걷던 중 앞에서 다가오는 한 남성이 그의 머리를 강타하고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를 때 인종차별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며 무차별 폭행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인 스타 셰프의 주도로 셰프들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 44개 업소가 참여했는데 4월 한 달간 특별식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아시아계 미국인 권리 옹호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시카고의 한국계 스타 셰프 비벌리 킴이 아시아계 미국인 권리 옹호단체 AAAJ와 함께 아시아계 괴롭힘 및 차별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발족한 Do Something 캠페인에 미 전역 44개 업소의 셰프와 레스토랑, 바 소유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라, do something이라는 말을 빗은 do something에서 do는 밀가루 반죽을 뜻하는 동시에 돈의 은어이며 이 캠페인은 아시아계 미국인 혐오 근절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 참여 업소는 4월 한 달간 밀가루로 만든 특별식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의 일부를 AAAJ에 기부합니다. AAAJ는 이 기금으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혐오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이번 노력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공격과 증오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시카고의 유명 식당들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와 세인트루이스, 메디슨, 워싱턴 DC, 시애틀 등의 업소도 모금 운동에 합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퓨전 한식당 패러슈트와 Where with All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11년 리얼리티 요리 경연 프로그램 탑 셰프 시즌 9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오늘 19일부터는 미 전역에서 16세 이상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는 오늘부터 16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뉴저지는 19일부터 접종 연령이 확대됩니다. 오늘 19일부터 16세 이상 성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신 접종 관련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9일에는 4월 19일까지 성인의 90%가 접종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성인이 접종 자격을 얻는 시점이 애초 목표보다 2주가량 단축된 것으로 최근 미국의 접종 확대 노력에 탄력이 붙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뉴욕주는 오늘부터 16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6세에서 18세 접종 대상자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뉴저지주도 접종 연령을 확대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브리핑에서 오늘 19일부터 접종 연령을 16세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어제부터 영화관을 비롯해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 카지노와 볼링장, 당구장 등 일부 사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50개 주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15,000명을 넘겼는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열흘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가 미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모두에서 발견됐고 감염자 수는 15,511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플로리다가 3,191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시간이 1,649명으로 뒤를 이었고 미네소타 979명, 콜로라도 894명, 캘리포니아 873명, 매사추세츠 712명, 펜실베니아 65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더욱 강하고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이 변이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이 변이에 감염된 환자 수가 열흘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변이가 미국의 지배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CDC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도 32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발 변이는 25개 주에서 28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CDC는 이 수치는 양성 샘플 분석에서 확인된 사례일 뿐이고 주 및 지방정부의 집계가 모두 즉각 반영된 것도 아니라면서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코넬 대학 등 최소 5개 대학에서 9월 개강 전에는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넬 대학교와 러커스 대학교, 폴트 루이스 칼리지와 노바 사우스이스턴 대학교, 세인트 에드워즈 대학교 등 최소 5개 대학이 학생들에게 가을 학기 전 완전히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초적인 의료 조건과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폴트 루이스 칼리지의 톰 스트리티코스 총장은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백신을 접종한 학생 단체는 우리의 실제적이고 포괄적이며 경험적이고 개인화된 학습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을 제공한다면서 가을 학기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르타 폴락 코넬 대학교 총장 역시 커뮤니티를 통해 보낸 서한에서 가을 학기 동안 이타카, 제네바, 코넬텍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락 총장은 만약 가을 학기 시작 전에 접종을 마치지 못할 경우 등교 후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커스 대학교 역시 커뮤니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추가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바 사우스 이스턴 대학교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가을 학기부터 현장 강의를 재개하겠다며 캠퍼스에 복귀하는 학생, 교직원은 전면 백신을 맞길 바란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화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상원 의사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CBS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원 의사관이 수정 예산 결의안에 조정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이 추가로 조정권을 쓰도록 허용해 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공화당의 방해가 계속될 경우 미국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추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한 것이라면서 아직은 사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필요로 하면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권을 발동하면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필요한 60명 대신 과반인 51명만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처리할 때도 조정권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조정권은 한 회계연도에 한 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슈머 원내대표는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 결의안을 개정할 수 있는지 의사관에게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인프라법은 향후 8년 동안 2조 3천억 달러를 인프라 일자리에 투자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 세율도 10.5%에서 21%로 인상해 15년 동안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그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법 개정을 두고 민주 진영에 동조하는 기업들에 대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필두로 공화 진영에서 꺼내든 으름장에 가세한 겁니다. 맥코널 대표는 성명에서 민주 진영을 겨냥해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우리 조국을 탈취하려는 국자 무리라고 몰아세우고 만약 기업들이 이들을 위한 도구가 되려 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서 불매운동 카드를 꺼내든 쪽은 민주 진영입니다. 조지아주가 지난달 25일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유색인종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줄줄이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감안해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와 델타항공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업계도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두로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열지 말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기를 보이콧하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양측 전쟁은 텍사스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데 따른 공화당 측의 대응 일환인 투표권 제한법은 현재 조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 의회들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은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연돼 왔는데요. 오는 5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당초 1월 1일부터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했던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서류 미비자들이 더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서명 진술서를 제출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5월 1일이 아닌 6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차량국이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문답시험과 도로운전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주소 증명,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개인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개인 납세자 번호가 모두 없으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발급이 불가한지 사유가 적힌 서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인종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남성은 중국인이 사는 가정집까지 찾아가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호세 지역에 거주하는 한 중국계 부부는 한 남성이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여긴 미국이다,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부의 초등생 쌍둥이 자녀는 해당 남성이 UPS 배달원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산호세 경찰 당국은 해당 남성이 이전에 노인학대로 체포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팬데믹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미용실과 일부 소매업체 등에 $10,000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LA 지역 코비드 펀드는 총 $470만 투입해 업소당 최대 $10,000의 그랜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종은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샵, 뷰티업소, 세탁소, 베이커리, 꽃가게, 의류 매장, 그리고 신발 수선점 등으로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하는 사업주들은 연 매출이 $100만 미만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차례로 나눠지며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어 신청서 양식도 제공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후회는 지난 3일 전후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퀸즈 플러싱을 중심으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의 아시안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앞으로 플러싱 거리를 돌며 증오범죄 방지 전단지, 호신용 호루라기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범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후회는 109 경찰서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며 오늘 10일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알리는 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소재 근로자 5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총 $2,500만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 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1,000씩 최대 $5,0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뉴저지주 경제개발청에서 자격을 갖춘 소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오늘 14일 경제개발청 이사회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아시안 혐오범죄 발생 지역 동포단체 등을 대상으로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 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 가능 사업은 아시안 및 흑인 등 소수민족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하기 위한 사업과 주요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인종 간 상호 이해 촉진 및 다인종 커뮤니티 소통 활성화 관련 활동 등입니다. 또 한인회 등 동포단체를 통한 동포 청소년들의 혐오범죄 대처법 및 피해 예방 활동 캠페인 지원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동영상 제작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동 청소년용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FDA가 지난 2일 승인한 제약사 슈퍼너스가 개발한 켈브리는 6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캡슐 형태로 매일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주간 임상시험한 결과 위약군에 비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